지수대에서 더 나쁠 게 뭐 과연 있을까? 한국은 안 좋은 걸 또 너무 빨리 반영했어요. 예. 기다리면 될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중국이 쫓아오는 거. LED 디스플레이도 그랬죠.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지금 보면은 다 뒤에 이 표현이 딱 맞죠. 백미러에 중국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도 밀리고 중국한테도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사실 25년도 제가 봤을 땐 12월 초가 분위기가 되게 좋아가지고 네. 사실 12월, 그러니까 24년 12월부터 반등할 거로 저는 생각을 좀 했는데 그때 이제 계엄이 또 이걸 바꿔버렸잖아요. 그래서 참 안 좋은 소식도 많이 나왔고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우리나라 뭐 항공기 사고도 있었고 또 연초에는 거기 미국에서 뭐 테러도 뭐 발생하고 그러니까 참 이게 왜 이렇게 어수선한지 모르겠는데 예.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자분들의 심리도 되게 많이 위축된 건 사실인 것 같아요, 확실히. 근데 분명한 거 이제 오늘 제가 이제 가져온 건 뭐냐면 저도 좀 고민을 많이 해본 게 뭐냐면 한 증권사에서도 최근에 이제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이런 멘트가 있더라고요. 이제 사실 여러분도 아실 거예요. 더 이상 나쁠 게 없으면 사실 주식을 사야 되는 거 다 알고 계실 텐데 다시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볼 때인 것 같아요. 그 멘트가 맞는 것 같아요. 더 이상 나쁠 게 없을 때. 그러니까 위가 얼마나 좋아질지는 사실 명확하지 않잖아요. 뭐 우리나라를 좋게 보는 그런 보도 기사도 거의 없는 상태고 사실 한국이 뭐가 좋다 뭐 이렇게 보는 시각은 없잖아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제 여기서 뭐가 더 나빠질까 생각해 보면 별로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또 시장의 그 뭐랄까요? 시장이 우리의 그 1차적으로 떠오르는 그 평면적인 그 생각들을 갖다가 항상 또 넘어서는 게 시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네, 맞아요. 그리고 항상 빠르게 움직여요. 빠르게 우리 움직이고. 생각보다. 그러니까 뭔가 확인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죠. 아, 좋아지는 거 확인하고 사야지. 이러면 사실 벌써 한참 올라가 있고. 그렇죠. 그럼 또 거기서 뒷북 맞는 거죠. 사실 뒷북 때리는 거니까. 그래서 리스크, 주식은 어쨌든 좀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약간의 내가 먼저 들어갔을 때 약간 예측이 틀리면 그건 좀 짊어질 수밖에 사실 없잖아요. 근데 그래서 우리가 밸류를 좀 보잖아요. 싸냐 그래요. 비싸냐. 근데 누가 봐도 이건 인정하죠. 미국은 비싼 건 다 알고 있고 한국은 반대로 또 너무 싸니까 싼데 그게 이게 촉매제가 없다 보니까 못 올라갔던 건데 어쨌든 오늘 좀 반등이 나왔지만 이게 연속적일지 모르지만 어쨌든 투자 아이디어 상으로는 더 이상 나쁠 게 없을 때 이제 사는 건 맞는 전략 같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한번 오늘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러시죠. 그래서 한번 자료 한번 좀 보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더 나쁠 게 있을까는 뭐냐면 사실 이제 이 네 개가 제일 나쁜 것 같았어요. 우리나라 못 올라갔던 게 제가 생각했을 때 사실 저 위에 있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한국 기업들의 경쟁력이 많이 약화됐다. 요게 그러니까 자기 자본 이익률이 떨어지고 PBR이 되게 낮고 뭐 이제 이번에 저희 회사에서 나가시게 됐지만 윤재 대표님이 항상 방송 나오시면 하시는 얘기가 그 얘기를 많이 하세요. ROE가 구조적으로 떨어지고 있다. 그럼 PBR이 낮아진다. 요게 이제 우리나라 기업들의 경쟁력 약화에 있고 또 한 가지는 트럼프 리스크인데 11월 5일 날 당선되자마자 그냥 우리나라 증시 이거 반영해서 그냥 계속 빠지더라고요. 왜냐면 불확실하니까요, 뭐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세 번째는 이제 12월의 악재였죠. 계엄 사태. 요게 이제 외교 공백 사태, 또 신용등급 강등되면 어떡할까. 가뜩이나 내수 경기 안 좋은데 더 침체로 가면 어떡할까. 이게 이제 환율까지 상승을 시켰고 마지막으로 이것도 항상 고질병이죠. 코리아 디스카운트 있잖아요. 뭐 그래서 소액주주 가치가 훼손되고 이번에 제일 이슈가 됐던 회사가 이수페타시스가 그 유상증자 한이 많이 그래가지고 어쨌든 그런 것도 주주들이 봤을 때는 별로 달갑지 않은 거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결국 밑에 나온 게 결과물이죠. 환율 올랐고 미국 금리는 트럼프 리스크 반영하면서 올라가 버렸고 생각보다 금리가 많이 올랐고 우리나라는 이제 주가가 급락하는 이런 양상으로 갔던 건데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내용들을 모르진 않지만 이런 것들을 한번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한번 봤을 때 그럼 더 나빠질까 이게 요걸 이제 고민해 보자는 거예요 사실은. 요게 더 안 나빠지면 사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 주식은. 더 나쁠 게 없으면. 더 나쁠 게 없으면. 그러면 이제 하나씩만 좀 간단히 살펴보면 이거는 사실 앞으로 우리를 계속 괴롭힐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단을 막는 요인인데 뭐냐면 삼성전자가 주가 올라가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삼성전자 주가가 뭐 반도체 경기는 사이클을 타니까 지금 전망에 의하면 올해 하반기부터는 또 다시 사이클이 돌아올 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면 기다리면 될 텐데 문제는 이거예요. 중국이 쫓아오는 거.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CXMT가 막 생산량 늘리면서 그 삼성을 추격한다. 뭐 DDR5도 수율이 뭐 80%까지 올라왔다. 뭐 이런 기사들이 나오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하이닉스에도 밀리고 중국한테도 따라잡히는 거 아닌가
이런 이제 전망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때 6만 원이 깨졌거든요. 예. 그리고 근데 이건 삼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몇 년 전부터 LG 디스플레이도 그랬죠. 우리나라 뭐 롯데케미칼, 예. 그리고 2차 전지까지 지금 보면은 다 뒤에 이 표현이 딱 맞잖아요. 백미러에 중국이 다 보이고 있거든요. 좌우지간 저 백미러에 저게 어른거리는 순간 네. 다 우리는 막 힘들어지는 거죠. 힘들어지는 근데 거죠. 맞아요. 이 예. 중국이 무서운 게 너무 싸게 파니까. 예. 싸게 파는 게 문제거든요. 같은 값으로 경쟁하면 사실 우리도 할 만한데 문제는 거의 반값에 팔아버리잖아요. 뭐 전기차도 그렇고. 그리고 뭐 옛날 6.25 때 인해 전술도 겪어봤지만 네. 좌우지가 물량으로 밀어붙이는 게. 밀어붙이니까. 네. 근데 이게 또 한 가지 이랬던 이유가 중국이 내수가 안 좋다 보니까 자꾸 밀어내기 수출을 많이 한 거죠. 네. 내수가 부진하니까. 그리고 미국과의 갈등도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우리와 경쟁하는 시장에서 아주 싸게 이제 팔아버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중국은 보조금 주면서 키웠죠, 산업들을. 그랬죠.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가 피해봤지만 이거 사실 우리만 피해본 게 아니라 폭스바겐이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이 밑에 이제 폭스바겐 CEO가 공장 폐쇄한다 그랬잖아요. 예. 근데 그게 사실은 중국 때문이죠. 사실 중국 자동차가 너무 싸게 파니까 중국 시장에서 폭스바겐이 경쟁력을 확 잃어버렸죠, 사실은. 그게 컸고.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내용인데 그럼 과연 올해도 이럴까? 올해도 이러겠지만 강도상으로 보면 조금 약화는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작년에 그 경제공작회의 12월 달에 했을 때 갑자기 요 마윈이 등장을 했어요. 공식 선상에 정말 3년 만에. 안 보이다가. 네, 안 보이다 갑자기 이제 나온 거죠. 요거는 이제 민간 규제를 좀 풀어주겠다는 약간의 신호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고, 그다음에 뭐 잘 아시겠지만 경제공작회의에서 내수부양을 일단 1순위로 올려버렸어요. 네. 원래 이제 과학기술이나 이런 쪽을 먼저 했는데 요걸 바꿨죠. 그리고 시진핑 주석이 뭐라고 그랬냐면 저물가를 탈출해야 된다. 물가가 지금 너무 낮잖아요. 그 중국의 소비자 물가가 0.1% 올랐을 거예요. 아마. 거의 예. 마이너스죠. 예. 이대로 가면 이제 일본식 디플레가 오니까 그럼 이걸 저물가를 탈출하려면 일단 소비를 올려야 되거든요. 소비를 해야 가격이 올라가기 시작을 네. 하거든요. 그리고 이 저가로 밀어내기 수출을 하는 것 자체가 이 뭐죠? 그 물가를 떨어뜨린 요인이잖아요. 요걸 조금은 안 한다는 아니지만 작년보다는 올해는 좀 완화시키지 않겠냐. 좀 덜 만들지 예, 그러면. 덜 하지 않겠냐.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물론 3월에 전인대가 열려야 되니까 예. 그때 봐야 되겠지만 일단 요 내용만 종합을 해보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작년과는 조금 달라지지 않겠냐. 작년보다는 그래도 중국발 요인은 우리한테 조금은 완화되지 않겠냐. 설사 그게 심화돼도 반영은 많이 된 상태인데 네. 그러면 25년도에 좀 숨통이 트일 것 같고, 특히 미국과 관세 전쟁해야 되니까 중국이 그래서 아마 내수 부양을 좀 적극적으로 할 것 같아요. 내수 부양하면 일단 우린 좀 숨통이 트이니까. 그래서 요거는 뭐 이게 일시적일지는 제가 모르지만 적어도 25년도에는 네. 조금 나아지지 않겠냐.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나아지는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가 이제 트럼프는 아시겠지만 너무 불확실하잖아요. 1월 20일 날 취임해봐야 되는데 이게 네. 트럼프의 정책인데 일기 때 내가 아니죠. 사실 트럼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고단수가 됐고 자기가 원하는 사람 다 배치시켜놨잖아요. 이번에. 근데 이제 우리한테 좀 피해가 되는 거는 미국 우선주의, 고립주의, 국제기구 탈퇴, 또 보피, 이게 제일 크죠. 관세부가. 이거를 이제 할 네. 거라고 좀 생각을 네. 하니까 네. 또 IRA 폐지 이런 것들인데, 다만 이제 우리가 뼈아픈 게 지금 지도자가 사실 공백 상태잖아요. 그래서 네. 외교를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게 지금 좀 아쉬운 상황이지만, 이 페이지를 한번 보시면 트럼프 2기에 1월 20일 날 이제 취임하고 나서 우리가 좀 상황은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러나 그 이번에 재무장관에 지명됐던 스콧 베센트가 뭐라고 했냐면 관세를 협상적으로라고 본인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 잘 들으면 그냥 우리 그냥 잘 넘어가는 거고, 트럼프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근데 여기 정답이 나와 있어요. 트럼프가 얼마 전에 자기 SNS에 우리 석유와 가스를 구매해야 한다. 유럽한테. 구매 안 하면 관세 매긴다. 답이 여기 있어요. 원하는 네. 거 사라. 그럼 우리도 사실 이렇게 하자는 거죠. 근데 우리도 사실 미국에 지금 그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잖아요. 네. 좀 많은 편이니까 제일 좋은 방법은 미국 석유랑 가스 사면 되거든요. 요게 좀 가장 풀기 쉬운, 저는 좀 숙제가 될 것 같아요. 어차피 사야 되는 거 뭐 중동에서 살 거 저쪽으로 돌리면 그죠. 이게 또 가격도 더 싸요. 네, 사실 그러니까. 미국산. 예. 그리고 이제 왼쪽에 보시면 이게 참 이 그래프 보면 너무 안타깝죠. 한국이 밑에 있는 파란색 선이고 위에가 비트코인 수직 미국 증시거든요. 이게 이제 보시면 너무 심하죠. 예. 이게 작년 8월부터 이렇게 된 거예요.
8월 이후로 완전히 벌어지기 시작한 거거든요. 작년 8월부터. 예. 그러니까 이게 너무 격차가 벌어졌는데 11월 5일 날 당선되고 나서 이제 더 심해졌죠, 사실은.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트럼프 일기 때 우리가 경험을 해봤잖아요. 미국은 그때 어쨌든 미국 우선주의로 괜찮았거든요. 네. 당시에 우리는 안 좋았죠, 사실. 예. 트럼프 관세제.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경험을 하다 보니까 그때 트럼프가 당선되고 나서 2016년 11월에 당선되고 17년에 대세상승장이 나왔거든요. 기억하실 거예요. 17년에 되게 좋았죠. 18년에 관세 때리고 우리는 2년 동안 그냥 증시가 죽어버렸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예.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미국은 조금 밀리다가 네, 그러고 다시 나서 다시 올라가요. 정고점 네. 열었죠. 근데 이걸 경험하다 보니까 야 미국은 좋잖아. 그래서 미국은 바로 달렸고 한국은 안 좋은 걸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바로 때려버린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트럼프 공포감도 너무 빨리 반영했다. 미국은 너무 좋은 걸 너무 빨리 반영하고 아하. 한국은 안 좋은 걸 또 너무 빨리 반영했어요. 예. 그러면 이 상황에서 취임한다고 뭐 달라질 게 뭐가 있겠느냐. 관세 부과에도 우린 이미 좀 선반영을 했고 근데 안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관세를. 그렇죠. 협상에 따라서. 네, 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너무 공포감, 이 지수대에서는 이것도 너무 공포감 가질 필요까지는 지금 없지 않냐. 이렇게 좀 보고 있는 거고요.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지금 너무 우리 한국에 대한 언급이 너무 없어요. 너무 없어요. 근데 물론 이제 대통령이 좀 공석 상태라 그럴 수도 있겠죠. 정치적인 뭐 그런 부분도 있을 수도 있고. 트럼프 그동안 우리가 겪어본 바로는 어지간한 글로벌한 이슈라든지 자기가 뭔가 할 얘기가 있으면 꼭 이렇게 SNS가 됐건 직접 발언이 됐건 간에 뭘 이렇게 건드리고 하는데 네. 애써 언급을 안 하는 안 것 하는 같아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진짜 1월 20일 맞아요. 취임 이후에 한국에 대한 어떤 스탠스가 나오겠죠. 예.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주식 시장만 봤을 때는 좀 너무 안 좋은 것까지 너무 강하게 반영한 거 아닌가. 우리가 예. 네. 근데 그게 생각보다 강도가 약하면 주가는 급등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걸 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근데 트럼프가 거의 한국에 언급 안 했지만 어쨌든 당선되자마자 전화한 게 바로 조선주. 기억나시죠? 그래서 조선주가 되게 좋았잖아요. 맞아요. 그거는 네, 그냥 콕 네, 집어서 네, 야 좀 도와줘. 네. 그래서 그거는 확실히 좀 수혜를 좀 받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국내 정치 리스크도 좀 정점은 지나가는 것 같아요, 확실히. 뭐 완전히 끝난 건 아닌데 여야정 국정협의체도 이제 가동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아마 다음 주 정도에 실무진 회동이 좀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여야가 어쨌든 지금 비상사태니까 서로 좀 협의만 하는 것만 보여도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야, 그 국내 한국 정치 리스크가 조금은 나아지겠구나. 이렇게 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고 또 최상목 지금 대행이 헌법재판관 어쨌든 2명을 지금 임명을 시켜놨잖아요. 이런 부분들. 그래서 고조됐던 정치 리스크가 끝난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제 정점은 조금씩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연말에도 증시가 좀 안 좋았던 게 이게 어쨌든 지금 국무총리 또 한 번 탄핵되면서 네. 그게 좀 안 좋았는데 이 경제 정치과 정치 프로세스가 이제 분리되고 있다. 그러니까 경제는 경제고 정치는 정치. 이게 근데 너무 리스크가 좀 확대되면서 좀 안 좋게 작용했지만 좀 정점은 지나가는 거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어서 이 부분도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를 했을 때 어쨌든 주가에는 좀 많은 부분이 반영이 됐고 또 정치 리스크는 사실 시간 지나면 다 해결될 이슈거든요. 결국엔 그게 언제냐의 문제지. 그래서 이 부분도 너무 이제 여러분들이 공포감까지는 좀 가질 필요는 없지 않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더 이제 이것도 고질적인 문제인데 상법 개정. 사실 요 얘기도 작년부터 이제 계속 나왔던 얘기인데 아직 이제 상법 개정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요 자료는 뭐냐면 미국인들의 62%가 주식에 투자한대요. 굉장히 많이 투자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지금 5천만 중에 1,400만 정도 하니까 몇 프로죠? 한 30%? 30% 조금 안 될 것 같아요. 한국은 5천만 중에 1,400만이면 한 20% 후반 정도 주식 투자하는데 네. 미국은 전체 62%. 근데 미국인들도 투자를 안 했다고요. 여기 보시면은 갑자기 코로나 끝나고 나서 2020년부터 늘어나더니 지금 옛날 이제 2000년대 초반까지 지금 늘어났거든요. 예. 근데 이렇게 늘어난 이유는 미국 주식시장이 워낙 좋기 때문이죠, 사실. 강세장이고 미국 부자들 많잖아요. 다 예. 주식 부자죠, 사실. 예. 예. 그래서 자산도 많이 늘어났는데 근데 놀라운 거는 이제 미국의 금융자산 비중은 71%인데 이 중에 주식만 42%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금융 중에 42%인데 근데 밑에 보면 우리나라는 이제 평균 5.2억 정도의 가계 자산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 중에 주택이 43.5,
비주거용 부동산이 26.8. 이거 합치면 거의 한 70% 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자산이 70%예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과 한국의 절대적인 차이죠. 근데 금융자산이 16.2밖에 안 되고 그중에 3.2%가 주식입니다. 근데 이게 더 줄었을 수도 있는 게 요즘에 또 비트코인으로 또 많이들 가시니까 네. 너무 적은 거죠, 사실은. 한국은. 이게 자산 규모로 보면 비교가 안 되는데, 근데 어쨌든 안 하는 이유는 많죠. 뭐 한국은 항상 할인받으니까 굳이 뭐 장기 투자를 내가 해야 되냐 이런 인식도 있는데, 그래서 상법 개정만 저는 좀 되면 이게 주주 좀 뒤통수 치는 일들은 좀 많이 없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걸 좀 기대하고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지금 다수당이 야당이니까 야당의 지금 입장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결국 금투세도 이제 폐지가 된 것처럼 상법 개정을 어쨌든 지금 민주당이 조금 이제 안으로 삼아가지고 통과시키려고 좀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이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근데 얼마 전에 그 아마 토론회에서 했던 발언만 제가 갖고 온 거거든요. 네. 그때 이제 주주가 부당하다고 느끼지 않도록 해야 되고, 주주들의 이익이 결국 회사의 이익이다. 그리고 요 마지막에 있는 게 바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죠. 국민들 자산 증식을 위한 투자 수단이 그동안 너무 부동산에 의지했는데 금융시장 중심으로 좀 옮겨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또 발언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걸 좀 본다면 결국 올해 좀 상법 개정은 좀 저는 좀 개인적으로 가능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좀 돼서 대주주의 이익과 소액주주의 이익이 좀 일치하는 그런 법안이 좀 나오게 된다면 어쨌든 코리아 디스카운트 자체가 좀 저는 일부는 해소되지 않겠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올해 한번 우리가 좀 생각해봐야 될 부분인데, 뭐 어쨌든 법이라는 건 제가 결정한 문제는 아니지만 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도 어쨌든 지수 2,400까지는 충분히 저는 좀 반영된 이슈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걸 종합해 보면 이 지수대에서 더 나쁠 게 뭐 과연 있을까 좀 그런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투자하는 게 맞다. 예, 이렇게 일단 시장은 한번 정리를 좀 제 나름대로 한번 해봤습니다. 네. 예. 그리고 요거는 이제 몇 가지 좀 올해 기대할 것도 좀 사실 있어요. 그거 좀 가져와 본 거거든요. 올해 이제 우리나라 아무라지나 기대할 거. 한국은 아무것도 기대할 게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하시겠지만 네. 첫 번째는 좀 너무 마바라틱할 수도 있는데, 네. 근데 이게 이상하게 이게 또 잘 맞더라고. 홀수에 항상 올라요. 희한해. 홀짝. 네, 2011년 빼고. 2011년. 11년은 그때 미국 신용등급이 강등당할 때여가지고 그때는 안 좋았어요. 네. 네, 그때 빼고는 정말 신기할 정도로 이때 이제 2011년이 요때거든요. 요 운동날. 요거 빼고는요 항상 홀수에 다 올랐습니다. 홀수에 다 예, 올랐다. 조금이라도 올랐어요. 조금이라도. 저도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게 이유가 있어요. 사이클을 너무 타요. 그 전에 너무 좋으면 다음에 부러져요. 이 사이클 산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래서 항상 1년 지나면 또 좋아지고. 그래서 이게 보면 너무 급등락이 심하죠. 사실은. 급등했다가 급락했다, 급등했다, 급락했다. 이게 너무 반복되는데, 어쨌든 이게 코스피인데 코스닥은 더 심합니다. 작년에 코스닥이 20% 빠졌잖아요. 그래요. 엄청나게 맞아요. 빠졌으니까. 예, 예. 그래서 이런 거만 봐도 일단 올해는 일단 홀수해라는 거. 이렇게라도 해서 좀 올라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래서 한번 요거 좀 적어본 거고, 두 번째는 국민연금 좀 기대해볼만 할 것 같아요. 이거는 좀 객관적인 데이터가 있는 게, 이제 국민연금이 보시면 지난 4년 동안 엄청나게 팔았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21년도에 23조. 하하. 어마어마하게 팔았어요. 이 판 이유는 아마 그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 해외 주식 비중을 좀 많이 늘렸잖아요. 매년 늘려요. 예. 그래서 이제 판 거는 좀 이해가 가는데, 작년에 드디어 샀어요. 3조 3천억. 예. 작년에. 근데 이게 산 이유가 좀 이게 슬픈 일이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좋아서 산 게 아니라 시장이 급락을 하니까 국내 목표 비중이요. 작년 기준으로 15.4로 알고 있어요. 전체 포트에서. 전체에서 15.4가 네. 돼야 되는데 주가 급락해서 12.7까지 떨어진 거예요. 아, 주가 자체가 떨어지는 바람에. 그래서 일부를 채운 거죠. 근데 사실은 못 채웠죠, 아직도. 겨우 3조 샀거든요. 네. 저거 채우려면 30조 사야 돼요. 국민연금이. 그래요? 이 비중을 채우려면. 이 지수대라고 치면. 이 지수대에서 채운다면. 그러니까 지수가 안 움직인다고 가정하면 연기금이 30조 사야 되면 월 한 2조 이상은 사야 되는 거죠. 최소. 그러네요. 엄청나게 사야 되고 사실은 하루에 그러면 뭐 몇 천억씩 사야 되는 거니까 적은 숫자는 사실 아닌 거죠.
예. 요새 그러면 국민연금이 열일하네. 계속 지금 환율도 어떻게 보면 그동안 해외 투자분에 대해서 환해지 안 맞아, 했던 환해지 걸 갖다가 한다는 얘기도 나왔잖아요. 환해지를 좀 하면서 환율 상승을 어느 정도 좀 네. 눌러주는 그것도 있는데. 맞아요. 네. 그래서 제가 체크해 보니까 10월부터 샀더라고요. 국민연금이. 주식을 사실 그때까지 좀 팔았어요. 네네. 10월부터 좀 대량 매수했는데 지금 오늘도 샀고. 근데 근데 이게 올해 말 국내 주식 비중이 14.9%예요. 예. 근데 만약에 2,400대 머물러 있으면 예. 지금 비중은 국내 주식 비중은 12%대에 머물겠죠. 아무래도 그러면은 30조 사야 돼요. 요거 올해 비중이 줄어든다고 해도. 그래요. 네. 그래서 이것만 봐도 국민연금은 일단은 올해만큼은 좀 우리 편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것도 기대해 볼 만하고. 근데 해외 주식 투자 비중은 34.8%가 지금 비중인데 9월 기준입니다. 작년. 아직 데이터는 안 나왔는데 목표치가 33이에요. 초과한 거예요. 해외는. 그러니까 해외는 좀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거죠. 예. 근데 이게 왜 환율이 중요하냐면 연기금이 해외 주식을 워낙 많이 갖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해외 주식을 줄이고 국내를 사면 달러를 팔아야 되거든요. 달러 팔아서. 그러면 이제 환율 하락 요인이 되는 거고 네, 이제 예. 말씀해 주신 대로 했지. 예. 네, 환해지를 설마 이 정도 할지 모르지만 어쨌든 4,855억 달러 갖고 있는데 이 중에 10% 할 수 있잖아요. 예. 그러면 485억 달러면 제가 계산해 보니까 70조. 70조 정도로 이제 달러를 팔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국은행에서도 어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네. 아마 신빙성은 좀 있는 것 같아요. 아마 액션을 취하지 않을까.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 환율이 안정화되고 우리나라 수급은 이제 하방을 막아주는 효과가 생기니까 이 부분도 올해 어쨌든 제가 봤을 땐 상반기에 좀 우리가 좀 버틸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국민연금 수급만 봤을 때는. 국민연금이 나름대로 운이 좋다면은 이런 식으로 환해지를 좀 실행에 옮기고 네. 국내 비중을 늘리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한 2년 연속 진짜 디커플링 소리 들어가면서 쳐받고 있었던 그리고 한국. 눈을 씻고 찾아봐도 딱히 주식 시장이 좋아질 만한 건 안 보이는데 오늘 같은 이런 의외의 랠리도 가능해 보이고 맞아요. 주식은 오르고 또 달러는 환율은 또 이렇게 달러 강세는 좀 네. 꺾이고 하면 이건 또 기대 이상의 또 국민연금의 수익률이 그죠. 네. 나올 수도 있겠네. 사실 환해지라는 네. 게 이제 환율이 만약에 떨어지면 그게 손실 보니까 그걸 방지하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환율이 비쌀 때 딱 팔아주면 네. 달러 수익도 많이 나게 되니까 그러니까 예. 여러 가지 효과가 사실 있는 예.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홀짝홀짝 그것도 보니까 어쨌거나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는 거의 예외 없었다는 것이고. 예, 예외가 없었어요. 이상하게만큼 그냥 홀수에는 다 올랐어요, 거의 다. 그래서 2025년 금년에 저 법칙이 통해 가지고 2025년 올해 만약에 오르면은 오르면 우리 내년에 달력을 2026년이라고 하지 말고 예, 2025 다시 1 일로 그리고 2027 그 다음 해는 또 2027 다시 1 홀수로만 홀수로만 그래야 되겠네요. 그렇게 좀 가서 예. 이게 하도 참 연간 단위로 아. 예. 그러니까 사실 또 올해 좋으면 또 내년이 걱정은 되는데 근데 어쨌든 뭐 올해 일단 내년 걱정보다 올해를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니까 이 법칙도 좀 올해 꼭 맞았으면 하는 좀 바람을 좀 담아서 그러니까요. 한번 자료를 예. 만들어봤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한 자료를 제가 보니까 아임증권의 이웅찬 연구원님 아시죠? 이분이 예. 자료 쓴 거 중에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한국은 기름을 사고 반도체를 파는 국가래요. 근데 맞는 말이죠, 사실. 그잖아요. 예, 예. 우리는 기름 한 방울 안 나기 때문에 기름 사와서 에너지를 생산하고 그 전력을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출로 돈 버는 국가잖아요. 사실 맞죠? 그러면 핵심은 뭐죠? 기름값 떨어지고 반도체 가격 오르면 돼요. 그럼 사실 굉장히 해피한 거죠, 그러면. 사실은. 근데 이게 잘 안 됐죠, 그동안. 작년에 이제 반도체가 좀 안 좋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거를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공식이 맞는다면 그럼 반도체가 그럼 좋아지겠느냐. 여기에 대해서는 의견들이 분분하지만 네. 사실 우리가 HBM 좋은 건 다 아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요. 전통 반도체가 살아나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PC,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거. 이게 안 팔리잖아요, 지금. 그래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많이 조정을 받은 건데 이게 언제 좋아지겠느냐. 그럼 PC랑 스마트폰이 많이 팔리려면 뭐가 나와야 되느냐. AI가 탑재된 게 나와야 되는데 이게 탑재됐는데도 잘 안 팔려요. 생각보다. 지금 아직까지는. 아직까지는. 예. 그래서 작년 하반기에 이거 기대했다가 실망해가지고 반도체 가격이 좀 많이 떨어졌는데 근데 이거는 뭐 제가 한 얘기가 아니라 AI 에이전트가 올해 하반기죠.
부터 본격적으로 올 거라고 많이들 얘기하는 게 에이전트가 뭐냐면 영화 허 보신 분들은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스마트폰 꽂고 이어폰 하나 꽂고 이 음성 인식 비서랑 통화하는 거거든요. 계속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허라는 비서는 나의 모든 걸 알고 있어요. 나의 이메일부터 이메일에 뭐가 왔고 내 스케줄이 뭐고 오늘 상사랑 무슨 얘기를 했고 회의할 때 뭔 얘기가 있었고 나를 다 알고 있는 사람. 이 어떻게 보면 AI죠. 그게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 에이전트가 이제 만약에 이제 시행이 되면 이게 이제 바로 오른쪽에 나온 애플의 인텔리전스 아키텍처인데 이게 이제 애플이 업데이트되면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요. 뭐냐면 시리한테 요청을 하면 내가 선택은 할 수 있어요. 챗GPT랑 할래, 네. 애플 자체 AI랑 할래. 이걸 네. 이제 본인이 골라야 돼요. 그러면 얘가 이제 그 챗GPT를 돌려가지고 네. 이 사용자의 모든 정보를 다 봐요. 그리고 이제 알려주는 거예요. 뭐 내가 지금 뭐 여기 연합뉴스 제가 오늘 올 때 그 지하철 타고 왔는데 이제 물어보는 거죠. 지금은 제가 그냥 알아서 지하철 시간 보고 막 이렇게 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가 되면은 최적의 경로 나 이거 6시 50분까지 가야 되니까 한번 네가 살펴봐. 그럼 나한테 이제 나는 그냥 답만 받으면 돼요. 사실 그게 에이전트거든요. 어떻게 보면 비서 역할을 해주는 거죠. 그 시기가 이제 올해 하반기 9월에 아이폰 나오거든요. 그때부터 아마 본격적으로 아마 탑재가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건 뭐 삼성도 어차피 할 거고 네. 애플이 이걸 제대로 구현만 해주면 다시 애플 아이폰 교체 수요가 좀 붙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통 반도체한테 굉장히 호재가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저는 AI 에이전트가 올해 좀 잘 되는 게 상당히 무엇보다 좀 중요하다. 근데 아직은 모르죠. 상반기까지는 안 좋다고 대부분 보니까 그래서 반도체가 안 좋은 거는 상반기까지인데 하반기엔 요걸 한번 기대해 보시고 그 다음에 하반기엔 요런 윈도우도 다 교체해야 되니까 윈도우 10 이제 업데이트 안 해주거든요. 11로 바꿔야 되니까 그래서 하반기는 한번 요걸 좀 기대해 보시면 좋겠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기름값인데 이 트럼프가 있는 이상은 기름값 오르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추를 굉장히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 왼쪽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동안 오바마 트럼프 때 얼마나 원유 수출 많이 했냐 이제 그런 이제 임대해준 그 임대 에이커라고 하는데 시출하려면 땅을 빌려야 되잖아요. 네, 그거예요. 근데 바이든 때 없어요. 확 줄어버렸죠.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이런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근데 네. 트럼프가 됐기 때문에 원유 공급이 늘 것 같고 또 요거는 주요 투자은행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이게 여전히 미국은 좋게 보더라고요. 파란색은 다 오를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S&P 500은 보시면 소시에타 제네랄 혼자 빼고는 다 오른대요. S&P 500은? 네, S&P 500은 올해도 네. 좋을 거다. 네. 이렇게 보는데 빨간색이 이제 베어리시 약세. 이제 보면 유독 눈에 띄는 게 오일입니다. 오일. 5일죠. 예. 그 이유는 이제 명확하죠. 미국이 생산을 많이 할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밑에 보시면 요 자료가 뭐냐면요. 오펙 말고요. 미국, 캐나다, 브라질, 가이아나가 생산하는 비중, 이 생산량이거든요. 오펙 빼고. 오펙 빼고. 예. 비오펙의 생산량이에요. 예. 원유. 예. 계속 늘고 있어요. 이게 내년 수치입니다. 예상이고요. 지금 요거는. 제일 높은 게 어디예요? 미국이에요? 미국이 제일 많죠. 오는- 미국이 전 세계 1위예요. 사우디 제치고 지금은. 예. 캐나다도 많고 브라질. 가이아나는 이제 우리나라처럼 그 동해 같은데 바다 이거 그 원유 이제 생산해가지고 사실 이제 굉장히 많은 돈을 이제 벌고 있는 국가인데 여기도 이제 공급이 늘어나니까 그러니까 오펙이 감산을 해도 효과가 없어요. 아무리 해도.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좋죠. 기름값이 떨어져야 어쨌든 전력비가 적게 드니까 네. 제조업체한테는 상당히 좋고 우리나라 금리가 보통 또 이 국제 유가랑 또 연동이 됩니다. 유가 떨어지면 금리가 좀 같이 떨어지더라고요. 네, 이런 걸 봐서 그래서 이 저유가는 제가 봐도 좀 명확해 보이는데 사실 요거는 저도 올해 하반기 돼봐야 되니까 명확하지 네. 않지만 예. 이 시나리오가 맞으면 요게 맞다는 거죠. 기름을 사고 반도체를 파는 국가니까 올해 좀 기대할 만하다. 네, 이런 시나리오로 한번 여러분들이 또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이제 기대할 거는 이거는 어쨌든 우리나라 지금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네. 비상사태니까 보통 추경 예산 같은 건 하반기에 풀거든요 돈을. 예. 근데 올해는 벌써 1분기 1월부터 지금 푼다라는 얘기가 도니까 그래서 아마 다음 주에도 그 18조 원 정도 경기 보강 패키지를 아마 발표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최상목
이 대행이 그래서 지금 아마 1분기에 공격적으로 아마 재정을 투입할 것 같고 이 위쪽에 보시면 이것도 국회에서 통과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추경이면. 네, 근데 아마 이의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 뭐 워낙 비상 상태라 지금 또 안타까운 또 사고들이 좀 많이 나다 보니까 네. 지금 내수가 완전히 얼어붙어 버리거든요. 이러면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 그리고 정말 이게 충격적인 게 얼마 전에 12월 달 우리나라 소비자 심리 지수예요. 예, 그러네요. 개업 나고 나서 완전 네. 망가졌어요. 이거 어쨌든 살려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래서 아마 돈을 신속하게 풀 가능성이 높고 이창용 총재도 통화 정책을 좀 완화하겠다고 좀 언급을 해놨기 때문에 이런 걸 본다면 결국엔 25년도 우리가 나쁘게만 볼 게 아니라 이런 이슈들은 좀 좋을 수 있으니까 한번 여러분들도 긍정적인 부분도 바라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시간이 한 3분 남았나요? 예, 시간. 요것만 사실은 이제 뒤에 자료는 더 있는데 네. 자료는 여기 남겨드릴 테니까 좀 보시면 되겠고 네. 사실 정답은 여기 있어요. 요 화면에 일론 머스크. 좋아질게.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만 생각하면 네. 미래가 보이는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 요거는 이제 그 로봇인데 네. 이게 원래 동영상인데 이게 재생이 안 되나 보네요. 근데 요게 뭐냐면 그 이 로봇 팔인데 공 던지면 받는 거 받는 거죠. 예, 네, 아마 몇 보시면 번 되실 봤어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결국엔 로봇은 사실 인간처럼 잡을 수가 없거든요. 못 잡아요. 이 관절 때문에. 이 관절을 이렇게 만들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저게 왜 중요하냐면은 그 자동차 공장 모든 게 자동화돼 있는데 네. 거기서 의장 같은 거 할 때 보면 사람이 제일 자동화 못하는 게 전선 뭉치 있잖아요. 와이어닝 하네스라고 하는 그거를 다 일일이 사람이 손으로 해야 된대요. 예. 전선 뭉치 같은 거 예. 제대로 꽂아주고 요거를 인간의 이 손으로 해야 되는데 네. 이 로봇이 저는 손을 갖게 되면 어. 로봇으로 대체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지금 하려는 목표가 각 가정에 로봇을 놓는 것도 하나의 목표인데 자기의 목표는 자동차 공장을 완전히 다 저 로봇으로 대체한다는 거죠. 휴머노이드 로봇. 휴머노이드로. 그럼 비용을 완전히 줄이고요. 이게 무서운 게 뭐냐면 24시간 일을 해요, 얘는. 잠을 안 자요. 그러면 생산성이 엄청나게 증가하겠죠. 이게 사실 좀 무서운 얘기죠. 그래서 아마 로봇을 올해 연초부터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제 뭐 최대 주주가 이제 삼성으로 바뀌었다면서 좀 급등을 했는데 로봇 시대가 올해는 좀 한번 주목을 좀 해보긴 해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도 그러면 있고. 테슬라 생산 공정에서 일하던 분들은 뭐 해요, 그러면? 그거는 모르겠어요. 테슬라가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본인 목표는 그거래요. 예. 근데 물론 사람의 안전이 없어지진 않는데 그 많은 인력을 대체해 버리겠죠, 로봇으로. 이제 예. 근데 우리나라는 사실 쉽지 않지만 미국은 해고가 워낙 자유로운 나라이기 때문에 그걸 할 것 같고 요 중간에 있는 거는 자율주행 영상인데 이게 뭐냐면요. 영상 나오면 좋긴 한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번에 업데이트된 건데 자율주행은 보통 우리가 이 출발하고 나서 자율주행 모드 켜고 그 다음에 도착지 가선 자기가 주차하잖아요. 예. 그게 보통이잖아요. 예. 사실은 예. 중간에 일부만. 근데 이거는 출발부터 주차까지 다 해줘 버려요. 허허. 그냥 완전 자율주행이에요. 손 하나 안 대고 여기 예. 두 사람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수 치는 장면도 나오거든요. 저도 이 영상 보고 진짜 깜짝 놀랐어요. 아, 예. 테슬라가 여기까지 예. 갔구나. 예. 그래서 자율주행은 26년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로보택시 나오니까 음. 이걸 꼭 테슬라만 보자는 게 아니라 여기 밸류체인이 우리나라에 다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우주항공도 있고 발사체. 예. 그 다음에 이건 이제 일론 머스크가 자기 SNS에 올렸던 밑에 그림인데 지금 여기 왔다는 거예요. 테슬라가 밑에 전기차. 네, 이제 자기 예, 위치는 여기래요. 예. 그 다음이 자율주행, 자율주행. 로봇택시, 그 다음에 에너지, 그 태양광이나 에너지 저장 장치, 마지막이 로봇, AI 마지막이 로봇. 로봇. 갈 길이 멀다. 근데 오늘 좀 주가는 좀 많이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테슬라도 저도 뭐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이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리는 미래에 우리나라 산업의 정답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요런 거에 관련된 기업이나 산업들을 한번 계속 오래 공부해서 좋은 기회를 포착하는 게 저는 그게 좀 가장 정답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이사님, 예. 뭐 오늘 3부로 진행하다 보니까 네. 더 길게는 못 하겠지만 요거 그 다음에 거요? 16페이지 요거 한 번만 봐주세요. 현대차 그룹의 기회라는 거. 아 요거요? 예. 요게 뭐냐면 내연기관차 시장 종말 온다고 기사들 많이 나온 거 한번 보셨을 거예요. 얼마 전에 네네. 닛산하고 그 혼다가 합병한다고 그러면서 그게 아까 이제 폭스바겐도 마찬가지죠. 이게 결국 중국차 때문이거든요. 중국이 너무 싸게 파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제 자율주행차로 넘어갈 거거든요. 예. 예. 근데 넘어갈 때 중국은 이미 준비가 다 끝났어요. 중국 차는 뭐죠? 전기차에다 스마트카가 됐어요. 이미 싸게. 근데 이 기업들은 지금 바꾸기가 어려워요.
덩치도 크고 돈은 많이 들고. 요 밑에 보면 애플도 포기했죠. 폭스바겐 자율주행 포기했어요. GM도 포기했어요. 얼마 전에. 네네. 포드도 폐업했어요. 예. 안 돼요. 예. 너무 돈이 많이 들어요. 예. 지금 남아있는 기업이 테슬라랑 예. 그 구글의 웨이모 있죠. 예. 요게 뭐냐면 웨이모의 그 캘리포니아 지역 점유율이래요. 어허. 그 이 공유 택시 있잖아요. 음. 우버가 점점 떨어지고 웨이모가 웨이모가 좀 올라오기 네, 시작해요. 그러네요. 근데 이게 왜 저는 현대차한테 기회냐면 음. 이 웨이모 차를 만들어주는 회사가 지금 아이오닉 5 아, 현대차예요. 그래. 아, 그래요? 물론 현대차만 하는 게 아닌데 이미 네. 계약을 맺었고 네. 6세대 로보택시도 아마 내년에 공급할 예정인 것 같아요. 어허. 그 미국에서 공장에서 직접 생산해서. 음. 그리고 밑에 아마존의 자율주행 자회사가 죽스라고 있는데 여기랑도 계약을 맺었어요. 뭐냐면 반 테슬라 진영에서 현대차가 자율주행차를 만들어주는 거죠. 파운드리라는 거예요. 자율주행 파운드리 시장이 열릴 텐데 그거의 기회가 현대차한테 좀 오지 않겠냐. 현대차는 이걸 이미 준비를 해놨기 때문에. 그런. 예. 그리고 GM하고는 친환경차 제휴 맺었죠. 예. 아까 웨이모, 토요타랑 협력하는 것도 아마 기사 나왔는데 로봇. 이 세 개랑 이제 교두보를 좀 우리가 합산해 보면 현대차의 몸값이 예전보다 좀 올라가지 않겠냐. 그러니까 지금 지각 변동이 생긴 건 맞는데 내연기관 강자들이 몰락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현대차는 저는 몰락보다는 테슬라를 뒤를 따라서 쫓아가는 그런 한번 추격자가 되지 않겠냐. 아. 개인적으로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기회 아니냐 이런 좀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아, 오늘 뭐 진짜 준비하신 자료가 아주 볼 게 많은데. 아, 뭐. 근데 중요한 내용은 다 있어요. 다 중요한 네, 내용은. 사실, 예. 야, 저 자료가 아까워서 또 보고 있으니까 설명도 듣고 싶어서 아마 우리 또 제작진에서 또 연비사님하고도 일정 만드실 것 같네요. 네, 네, 예. 알겠습니다. 그래요. 연초부터 또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